유엔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삼아 2003년 최초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이 기권한 가운데 84개국이 찬성하였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18년까지 매년 채택되었다. 한국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결의안을 공동 제안해왔으며 이후 찬성국이 100개국 이상으로 늘었다.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조선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동엽과 다른 탈북자들의 자서전 및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선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한국, 일본, 영국, 미국에 거주하는 240명의 탈북자들과 비밀 인터뷰를 진행한 후 2014년 2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조선의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이다 라고 주장하며 조선의 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권 유엔에서 쓰는데 인권, 미국의 인권, 조선의 인권. 여러분 조선이 그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개방된 이후에 사회주의 협력 체제가 무너지면서 조선이 거의 일반 사람들도 그죠? 조선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겠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진짜. 아사했단 말이야. 노동당 간부들도 밥을 못 먹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때 조선의 감옥은 어땠을까? 솔직히 말하면은 바깥에보다 훨씬 심했겠죠. 음식 제대로 주지 않았겠지,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보면은 그 군부 독재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지금은 이 경찰한테 매 안 맞지만, 그 군부 독재 시절에는 경찰한테 매 맞는 게 다반사였어요. 내가 저기 노점상 하다가 서대문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민원실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경찰 새끼가 혁대를 풀더니 그 자기 조사하고 있는 그 잡혀온 사람을 혁대로 사람들이 진짜 수십 명이 보고 있는데 혁대로 막 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암암리에 그 경찰한테 그 맞는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맞는 사람은 많고, 내가 무슨 말이냐면, 조선에서도 뭐 군대나 아니면은 수용소나 이런 데서 뭐 몇 맞는 사람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조선의 인권 침해가 없다 하는 그건 어느 나라도 인권 침해 다 있죠. 그리고 조선이 특히 힘들고 가난했을 때는 그 인권 침해가 더 많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인권 침해는 그런 게 아니라, 강제 수용소에서 맞아서 죽었다. 불법적으로 사형을 당했다. 강간을 당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를 삶아 먹었다. 이런 게 이제 유엔에서 되면서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제 대표적인 놈이 신동엽 이런 놈들인데, 강제 수용소나 이런 데서 자기가 당한 것들, 자서전, 증언, 이런 거를 통해서 유엔에서 하게.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런 거에 반대했겠죠. 북인권 결의안에. 근데 당했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당한 사람이다 하고 증언을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도 좀 대응하기 어렵겠죠. 결국은 유엔에서 이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 그래서 그 증언이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창규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아니다. 이거 너무 지나갔다. 갑자기 왜 넘어갔지? 여기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 국무부와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서는 대부분은 탈북자의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이들 탈북자들은 자서전을 통해 돈도 벌고 유명해졌다. 자서전은 영화나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탈북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여전히 언론 매체, 각국의 의회 청문회에서 반복되었다.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는 자서전을 낸 이순옥은 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1998년 2월 상원, 1999년 4월 하원, 2002년 6월 상원, 2004년 4월 하원 등에서 증언하였다. 이순옥은 북한의 수용소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 화형을 한다고 증언하였다. 이 증언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명분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순옥은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없는 경미한 경제사범이었다. 네. 그래서 탈북자 중에 최고 귀족이 누구냐면은 그 증언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증언하러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최고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언론에 나오죠. 언론. 일단 언론 보도가 되죠. 언론. 그 다음에 각종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부시는 해년마다 이 사람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 그리고 자서전을 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받아요. 이게 이제 최고 그 귀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너도나도 하죠. 그래서 제일 이제 그 상품 가치이 제일 높은 게 당연히 그 잔인함을 하려면 여성이겠죠. 여성. 그 중에서도 젊은 여성. 이쁘면은 더 좋겠죠. 그래가지고 젊고 이쁜 여성이 내가 어릴 때, 아동일 때 북에서 이렇게 착취당하고 강간도 당하고 했는데 거기서 내가 힘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을 했다. 그리고 탈출해서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제 그 경력 여성이죠. 경력인 여성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런 식의가 이제 제일 최고로 상품이 이제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엄마들이 애 출산 과정이라든가 남편 가정생활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소 이런 건데, 개인적인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이 수용소 경험이 문제가 됐어요. 수용소 경험. 그래서 뭐 너도나도 수용소에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봤다 주장을 했는데 이게 돈이 잘 되니까 지난번에도 많으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너도나도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도나도 다 증언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경쟁이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그 반대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로 증언 경쟁이 돼. 그래서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순옥이 이런 사람인데 실제로 이순옥은 경제사범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탈북해서 도망 나왔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뭐 이런 일을 당했다 저런 일을 당했다가 그 증언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탈북자가 지금 많잖아요. 몇만 명이에요. 지금 몇만 명. 그래서 교차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교차 증언. 국정원에서 다 그런 거 해요. 교차 증언. 국정원이 바보가 아니에요. 무슨 주장하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교차 증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위라는 게 다 알아. 허위라는 거 알지만 그걸 굳이 공론할 필요 없이 써먹는 거죠. 그래서 이순옥도 그런 상황에서 야 내가 이순옥이 말한 그 수용소 그때 그 시간 거기에 있었는데 이순옥이 거기 온 적 없어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통이 나요. 그래서 상당수가 백악관이라든가 유엔에서 했던 것들이 거짓이라는 게 들통이 나고 이제 자기가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오진우 동지가 한번 읽어볼래요? 예. 충입니까? 중입니까? 충일. 박충일은 1997년부터 밀무역으로 5번이나 중국 당국에 체포되었다가 조선으로 송환되었으나 2001년 4월 다시 탈북하였다. 그는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는 김문철이 행세를 하면서 정치범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탈북자 김문철 씨 증언은 르몽드 뉴스위크 등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2001년 7월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당시 신건 국가정보원장은 탈북자 박충일과 김문철은
다른 사람이라고 밝혔다. 조선 대사관에서 정보를 담당하는 관리였다고 주장하는 권혁은 2004년 2월 영국 BBC 방송에서 자신이 이 수용소 경비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용자를 대상으로 독가스 실험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다음 날 연합뉴스는 한국 정보당국이 말을 인용해 권혁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으며 그 후 권혁이라는 인물은 매체에서 사라졌다. 조선정치범 수용소인 18호 관리소에서 2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김혜숙은 2011년 2월 1일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자기가 본 총살, 고문 등에 대해 증언하였다. 특히 그녀는 사망한 유아를 돼지고기로 속여 장마당에서 팔거나 자식을 삶아 먹는 부모를 봤다고 증언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 사람 봐봐요. 5번이나 중국에 체포당해서 조선에 송환됐으나 탈북했다. 우리 탈북자들 증언을 여러 번 봐봐요. 증언 열어보면, 나는 몇 번 잡혔는데 결국은 탈북에 성공해서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한국에서 북한에 갔다가 잡히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으면 또 북한에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감시당하고 전혀 불가능하죠. 또 그걸 보면은 처음에 혼자 나와가지고 가족을 갖다가 뭐 다 해가지고 뭐 사돈의 8촌까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탈북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왔다가 들어가 또 데려오고. 그 사람들 말대로 이렇게 북한에서 뭐 잡히면 총살하고 뭐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은 이제 과거에 북이 경제가 안 좋아서 국경 관리를 의도적으로 심하게 하지 않았대요. 들랑달랑 했대요. 특히 돈 벌러 가는 거는 들랑달랑하고 또 이 나라에도 뇌물이라는 게 있다네. 그래서 이제 국경 관리하는 군인들한테 뇌물도 주고 하면은 들랑달랑하고, 그리고 잡혀도 왜 그래서 돈 벌러 갔어요? 그러면 뭐 훈방하거나 아니면 뭐 몇 개월 가서 노동일 하거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엄격해졌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 주장이 좀 신빙성이 없죠. 그렇게 막 자기 집 앞마당 들여다듯이 남북을 오간다는 건 웃긴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짜 인물을 많이 내세웠고,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거야 바로 아기를 돼지고기로 속여서 하고 자식을 삶아 먹는 부모를 봤다는 거. 이것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가짜라는 게 입증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더 한번 보면은, 네, 이거 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 윤정옥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14호 수용소에서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라고 주장하는 신동혁은 자서전격인 14호 수용소 탈출,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서방까지 한 남자의 놀랍도록 긴 여정을 고술하여 책을 출판하였다. 그는 2013년 8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조선의 강제 수용소의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하였다. 이는 2014년 UN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신동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다른 탈북자들의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신동혁은 2015년 1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서전의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님을 시인하였다. 유엔이나 미국 국무부뿐만 아니라 백악관이 직접 나서 조선, 쿠바, 이란, 티베트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 왔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요덕관리소 출신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를, 2006년에는 김성민 자유조선방송 대표와 탈북자 한미가족을, 그리고 2008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진애, 한국자유조선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면담하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퇴임 이후 2013년 신동혁을 면담하였다. 그래서 신동혁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자기 자서전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면 밝혀지면 후속 보도나 뭐 백악관이나 아니면 뭐 언론기관에서 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은 그 돈 벌기 위해서 증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하고 나중에 뭐 밝혀지면 뭐 밝혔다고 해서 누가 이 사람들한테 뭐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부추긴다는 거고, 미국 대통령이 많은데, 박상학은 여러분도 아실 거야. 언론에 많이 나오죠? 풍선 많이 뿌리는 놈, 유명한 놈이잖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까지 막. 그러니까 이놈들은 미국이 자기들을 지원해주니까 한국 경찰이 뭐 자기네 이렇게 견제하고 잡아가고 이런 것들을 뭐 우습게 산. 그리고 잡혀봤자 기껏해야 벌금밖에 안 내고 또 벌금 내는 경우도 거의 없고 하니까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말하면 탈북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용당한, 이건 조선뿐만 아니라 쿠바나 이란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10분 쉬고, 엘리트들이죠. 엘리트들이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로 이제 모국에서 미국으로 간 유학생들 있고 이민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춤부터 시작해서, 자, 이게 양규수 동지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양규수 동지가 읽기 어려운가 보다. 그러면은 윤정욱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아직 예. 안 들어오셨... 미국에서 외교관들은 상당수가 해당 나라 출신의 미국인들이다. 유학생, 이민자의 자녀들은 국가기관이나 대학, 싱크탱크에서 해당 국가의 전문가로 활동한다. 박영호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는 1970년에 70개 미만이었으나 2000년에는 300개가 넘었다. 절반 이상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 연구소이다. 싱크탱크 의제 설정과 정책 대안 제시, 정책 인재 공급, 정책 공동체 형성,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매개 역할도 한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국제관계 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에 따르면 전 세계 싱크탱크는 2015년 기준 6,846개이며 이 중 미국의 싱크탱크는 1,835개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싱크탱크 탑 25개 중 미국의 싱크탱크는 11개인데 모두 외교, 안보, 군사 문제를 다룬다.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 관계만을 다루는 싱크탱크이다. 네. 우리 이거 보면 이제 유명한 말 있죠. 많이 나오는 말. 검은 머리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 그랬나? 검은 머리 미국인인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인데, 한국계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거죠. 최근에 누구야, 이, 쿠팡이죠. 쿠팡의 김범석이 많이 이제, 되는데, 그니까 이게, 원래 자, 이게 보게 되면은, 한국계 미국인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계 미국인. 이런 사람이 이제 미국 국무부의 외교관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외교에서 이런 제3세계가 미국을 못 쫓아가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한국계 사람이 많아요. 한국말도 잘하고 미국말도 되게 잘해.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죠. 미국 시민이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한국에서는 외교를 할 수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없어요. 한국계 미국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언어도 약하죠. 언어도. 미국의 외교관은 한국계는 한국말도 되게 잘하고 미국말도 되게 잘하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만큼 알고 있고. 근데 우리 쪽 외교관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정보 면에서도 보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전 세계의 그 민족이나 인종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을 외교 자산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외교에서는 바로 이제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나라 출신으로 한다는 거죠. 유학생이나 이민자. 그리고 이제 싱크탱크는 뭔지 알죠? 연구소. 우리 옛날에 연구소 가장 유명한 연구소가 삼성경제연구소 아니었어요? 삼성경제연구소인데 최근에 공개활동을 접은 지가 10년, 요즘 삼성경제에서 무슨 보고서 안 쓰죠. 삼성 보고서 안 나오잖아요. 10년도 넘었어. 근데 미국의 연구소들은 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해서 공유를 해. 왜냐면 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론 형성. 근데 삼성은 자기네 연구소, 자기네 사업 위해서만 하고 발표를 안 해요. 현대 연구소 이런 데도 다 있어요. 업체마다, 다 있어요. 미국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소는, 먼저, 그 기업이 직할로 하는 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기업의 그 기부금으로 하는 연구소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걸 회전문이라고 그래. 리벌빙 도어, 회전문.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그죠? 그 다음에 연구기관. 그 다음에 대학. 이게 번갈아,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대학 교수가, 장관,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기가 끝나면 연구기관에 돌아가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서 민주당이다, 그러면 친민주당 인사가 되겠죠? 친민주당 인사가 대학에서 공무원이 돼. 공무원이 되면 공화당이 집권하면 고만둬야 되겠죠? 공화당이 집권하는 동안에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 민주당이 집권하면 다시 또 공무원이 되고. 이렇게, 이걸 회전문이라. 우리도 회전문이죠. 우리나라 회전문에서 제일 유명한 회전문은 뭐야? 김앤장이죠, 김앤장. 김앤장 애들이, 이 고위공무직 되는 거. 그죠? 그래서, 고위공무원이 퇴직하면 김앤장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자기네들 치는 사람 있으면 김앤장에 있던 애들이 고위공무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공무원, 연구기관, 대학 이렇게 이걸 회전문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싱크탱크가 되게 중요하고 그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여론 형성에 많이 하는 거고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그 많이 있는데 원래 한국에 전형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코리아 소사이티가 한국 문제만 다루고 그 다음에 국제전략연구소랑 ICS 그래서 국제전략연구소 거기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빅터 차라고 트럼프 시기에 그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을 받았는데 이 빅터 차가 트럼프가 하도 꼴통짓하고 파쇼적이니까 거절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한국 담당으로 국제적 연구소인데 약간 이거는 중도 우파 연구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소들이 있고, 최근에는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연구소한테 돈을 대주기 시작했어요. 미국 연구. 그럼 이 돈을 대주면 이 연구소에서 일본한테 유리한 그 연구 발표를 하죠. 최근에 우리 한국도 이제 그 이러한 연구소에다가 돈을 많이 대줘요. 그리고 연구원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주로, 한국계 미국인이죠. 미국인에게 재정 지원을 하면서 한국에 유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그러다가 하나 사고가 터졌죠. 수미테리 사건. 수미테리라는, 백악관과 CIA 연구소에 있던 여성인데 한국계 전문가인데 국정원이 그 돈도 주고 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거 사주고 명품 핸드폰도 사주고 이러다가 미국 FBI 사진에 딱 찍혔어. 국정원하고 이 수미테리하고 만나는 걸. 그래서 이게 미국 FBI에서 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어요. 국정원은 엄청난 망신당한 거죠. 수미테리는 그 한국을 위해서 원래 간첩죄로 그 체포될 우려가 있는데
간첩들은 안 되고 한국을 위해서 불법 로비를 했다. 지난번 했죠? 로비 등재했을 때 안 하고 불법 로비를 따라서 체포돼서 지금 재판 중이고 해당 국정원 고위직들은 한국으로 소환되거나 일부는 사퇴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크탱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한국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오진우 동지가 한번 읽어봐 줍시다. 인종 외교자산. 이 중에서 전략국제연구센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무드로 윌슨 국제학술센터, 피터슨 경제정책연구소 등은 외교안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방산재벌 맥도널드 더글라스가 1948년에 설립한 랜드 연구소 역시 안보군사 문제 전문기관인데 2015년 기준으로 1,700명이 직원을 두고 3억 5천 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은 지역별 연구팀을 따로 두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별 연구팀을 두기도 한다. 이를테면 브루킹스 연구소, 전략국제연구센터, 헤리티지 재단 등 다수는 한국학 석좌 프로그램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가 대두된 후 대부분이 외교안보 관련 연구소는 이 문제를 다룬다. 이들 연구소의 지역별 국가별 연구팀에는 그 나라 출신의 연구자들을 두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자기 나라에 여러 나라 출신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그 나라 외교에 관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로마가 각국에 진출하고 있듯이 미국도 그래가지고 그 나라 정보, 그죠? 그 나라 정보 분석 이런 데 되게 중요하죠. 이거 제일 잘하는 건 누가? 그 나라 사람이 잘하겠죠? 그래서 그 나라 출신들을 외교관이나 연구자로 많이 한다는 거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유학을 가잖아요, 미국에. 미국에 유학을 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에 유학 갔어. 그럼 내가 이제 박사학위 받아. 그러면, 내가 미국 갔으니까, 미국 민주당 연구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미국 민주당 연구라는 이제 박사 논문을 딱 준비를 해요. 그래서 미국 지도교수한테, 지도교수님, 저 미국 민주당 연구를 박사 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미국, 지도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미국 놈도 아닌데, 네가 무슨 미국 민주당 연구를 해. 그런 걸 하지 말고, 네가 잘하는 거, 니네 나라 해. 그래서 한국 민주당 연구를 해. 이렇게. 대부분 다 그래요. 미국에 유학 가면.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게 전부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쓰는 게 미국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한국 얘기를 써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전략이에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를 분석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 대외 전략의 목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사람도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춘향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이런 식이야. 동학혁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미국 놈들이 원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한국에서 연구하지 못한 한국 자료가 더 많다는 거. 우리 옛날에 보면은 한국사를 공부하려면은 일본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통치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거. 우리는 연구 안 하는데 일본 놈들 연구. 그런 건 마찬가지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 사람보다도 미국의 그 연구 자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거고. 그래서 각 연구소마다 한국학과 관련된 이 연구 프로그램들을 두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특히 조선이 핵무장을 하면서 조선이 핵무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미국 본토를 위협하잖아요. 미국 본토 위협. 그래서 이게 안보 문제가 된 거야. 안보 문제가 되면서 조선을 다루는, 북을 다루는 그 싱크탱크가 많이 늘어났어요. 제일 유명한 게 38로스라는 싱크탱크인데, 이거는 오로지
북만다로 싱크탱크가. 그러면 북에 관한 정보나 북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왜? 얘들은 인공위성이나, 그죠?